이제 어깨 떠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기관들이 왜 유리했던 거냐면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 벌었습니다 얘기하면 문제가 됐지만 이번 달 어땠어요? 아니 좋아? 이렇게 하면 좋은 거고 얘기했어요. 실적 나올 때만 그걸 보면서 할 수 있다 믿으세요? 정말 시장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예금이나 적금에 있는 이제 자산이 주식 쪽으로 가고 있는지, 플러스로 지금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이제 자금이 가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자금이 물론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주식으로 실제로 가고 있는 뭐 데이터나 이런 신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긴 하나요? 조금씩 보이지만 아주 뚜렷하지 않으니까 더 기회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신호죠. 자산의 흐름의 첫 번째 뭔지 아세요, 김 작가님? 어떤 자산이 돈을 번다는 게 좀 더 명확해지면 바뀌어요. 저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코스피가 뚫는 순간이 엄청난 골든크로스의 시그널로 봐요. 그건 내년 중에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 자금의 상당 부분들이 돈 없는 젊은 세대가 주식시장에 들어온다고 돈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돈이 있는 기성세대가 들어와야죠. 5, 6, 70대 돈이 들어와야 돼요. 돈은 거기 다 갖고 있어. 부동산도 거기서 다 갖고 있고. 저희 세대예요, 저희 세대. 제 주변에 저도 뭐 만나면 네. 돈 좀 있는 친구들한테는 너 맨날 그렇게 부동산만 갖고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도 유동화시켜서 뭐 애들 줄 거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 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는 게 훨씬 돈이 버는 거였죠. 저렇게 대들 해요. 왜냐하면 간단치 않거든요. 유동화할 수 있다는 것처럼 매력적인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저는 나오면서 그러한 예금들이 아직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다. 한국 증시에는. 그러면 한국 주식에 그런 자금이 들어와서 저 중소형주 살까요? 대형주 사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더 풍기가 되지 않을까, 길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맨날 증권사 사람들 와서, 전 이제 증권사 소속도 아니죠. 저는 제가 직접 투자도 하고 있고, 전 부동산도 누구보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여기 왔다 여기서 굳이 뭐 이걸 해서 뭔가 이걸 취할 것도 없고, 근데 답답한 마음이 좀 있어요. 이번 조종장에 이렇게까지 불안해들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방송 나가서 말하면 댓글도 다 욕하는 거고, 뭐 이 상황에서 경고 조치를 해줘야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제가 보는 큰 그림은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이 변화가 생겼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계기가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주변에서 고민들이 커지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외국으로 다 떠난다고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돈을 함부로 여기에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에 싱가포르, 뭐 두바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더라고, 생각보다는. 두바이로 가는 사람들도 꽤 있죠. 자산가분들이 세금 절세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정책은 조심스럽지만 정부에서 상속세나 이런 세금 관련 정책을 확만 해주면 굉장히 큰 자금들이 이동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내가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득권을 옹호하자는 정책이 아니라 결국 자금의 물꼬를 터주려면 뭐 아파트 가격 상승 맞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이것을 순환되게끔 만들어줘야 이동성이 확 바뀔 것 같은데, 그건 결국 상속이나 증여세에 관련된 거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정책들까지 나와준다면 더 폭발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길은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한국이 이때도 일본이 이때 아베 때 12년에 이때부터 일본이 경제도 안 좋은데 실물은 그냥 그런데 금융만 올라온 거죠. 미국은 80년부터 이랬어요. 근데 다 한 배 정도 있었다는 거죠. 모든 나라가. 한국도 비슷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한국은 금융이 못 큰 거고, 일본과 여기는 선진국인데 금융이 큰데, 한국은 이제 금융이 너무 위축되어 있으니까, 전 그래서 금융주들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금융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근데 한국 경제의 일정 부분은 금융 부분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게 가장 큰 혜택이 뭘까? 금융지주 아니면 대형 증권사? 뭐 그 몇몇 종목에 국한되겠지만, 더 자본이 큰 게 몰리겠죠. 그러니까 저도 증권사 다녔지만, 자본이 적은 증권사는 갈수록 도태될 거고, 자본이 큰 증권사나 자본이 큰 은행, 이쪽으로 결국 금융자본주의 수혜가 몰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많았는데 양극화가 더 일어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득 분포도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독특한 흐름이 뭐냐면 돈 있는 사람만 더 돈을 쓰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분들이 돈을 더 벌기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금융자본주의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금융자본주의의 특징은 돈이 일해주는 사람들이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현실이라는 거예요. 선진국이라는 게 이렇게 가는데, 그 생활을 시작할 거냐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살 거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근로소득으로 번 돈을 그 돈이 일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근로소득으로 넣는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가세수 뗀다는 시대가 오고 시작한 거고, 하지만 그래도 기회를 잡고 싶다면, 그러니까 예적금으로는 재산을 만들 수 없다는 거를 이제 마지못해서 인식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유리한 사람이 누구냐?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재산이 많은 사람이 한국에서는 부동산인데, 이걸 줄여서 이쪽으로 가게끔 해줘야 이게 본격적인 자금이 들어오는 건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고민들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전 주위에 좀 있잖아요. 자산가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얘기해보면 세금 문제 때문에
때문에 다 고민할 뿐이에요. 그 물건만 터지면 사실 그 혜택은 많은 나머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확률도 꽤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선택할 거냐? 앞으로 만약 그러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면 저는 아까 말했던 그냥 그런 주식 안 산다는 거죠. 그런 시각에서 시장을 접근.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세요? 미국 투자는 한국 주식은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 투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서 난 미국 투자한다. 그렇죠. 한국이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라면 미국이 왜 그런 시대가 열렸냐? 일본이 왜 그런 시대가 열렸냐? 핵심은 결국 금융 선진국이 되면서 금융이 실물을 지배하면서 드러난 현상이에요. 한국이 실물 경제가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 공장은 다 해외로 나가고 있고 경쟁력도 없어요. 기업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 거죠? 기업들은 철저하게 해외 매출로 해서 뭐 사실 거의 번 돈을 안 갖고 들어오니까 원화가 더 약해진 모습도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는 그 기업에 소속돼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거기서 직장인이 돼서 버는 것보다 그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게 바로 금융이 실물을 지배하는 주주자본주의 시대가 한국에 열린 거 아니겠는가. 제가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고점이라고 최근에 나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원래는 버핏 지수로 고점이 왔으니까 팔아야 된다? 버핏 지수를 보려면 한국이 앞으로도 영원히 시크릿할 회사가 나라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한국의 지금 현재 기업들은 글로벌화 돼버린 것 같아요. 한국의 기업들, 내수 기업에서 살아난 거는 글로벌 기업만 살아남고 있고 나머지는 다 도태되는. 저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열린 거라면 뭐 우리 애와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건데 저 아들이 뭐 취업을 했거든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취업해서 저번에 이제 아빠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돼? 물론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월급의 일정 부분은 일을 하게 만들어라. 자본을. 그게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 시대가 전 시작되었다. 제 아들 했던 말과 똑같은 겁니다. 아까 전에 영상에서 뭐 그렇게 좋게 얘기할 때 요즘 조정장에 안 좋은 댓글도 있다고 해주셔서 경고 메시지 왜 안 주냐고 하시길래 현재 시점에 그럼 투자자가 가장 경계해야 그래도 매크로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그래도 있긴 한가요? 있죠. 항상 걱정되는 거는 이러한 금융자본주의는 금리가 흔들리면 무너져요. 오늘 강조드린 이유는 이 금리가 항상 발작적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은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때 흔들릴 때. 사실 이번에도 이런 시기가 한번 오면 내년을 바라보고 사야 된다 해서 이게 사실 이러한 것들이 무너질 때는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금융이 실물을 지배하기 때문에 금융이 발작이 나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실물과 상관없이. 이번에도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단기 유동성이 씨가 마르면서 발작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왔었잖아요. 이때 딱 치면서 비트코인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결국 이 유동성, 잉여 유동성을 어떻게 흐르냐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일반 투자가 그걸 다 쫓아다닐 수는 없어요. 근데 당장 큰 위험이 없을 것 같은데 저 생각에는 이제 걱정은 내년도 한 중반 정도 지나고 나면 내년 한 7, 8월이 되면 2027년 걸 반영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2027년이나 28년 이건 저는 막연한 얘기인데 그때 한번 이런 유동성은 한 번씩 털고 가요. 터는 국면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거를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런 국면에 대한 대비는 계속 해가야 된다. 근데 최소한 지금과 내년 상반기까지의 그런 고민은 저는 굳이 이런 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왜 가격은 다시 반등을 하지 않나요? 내려올 때요? 이미 한번 깨진 거죠, 여기서 왕창.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자산들은 온갖 멀티로 자산을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잘 보시면 그 액티브 펀드 중에서 제일 많이 깨진 데가 어디죠? 알고리즘 펀드들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그 헤지 펀드들이 막 연간 수익률 보면 별로 안 좋고 한국에서도 어떤 펀드들이 수익률이 안 좋죠? 롱숏 펀드들이에요. 그런 펀드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성과가 올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은 좀 돈을 벌었으니까 한국 주식은 팔고 뭐 이런 소위 유동성 관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펀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 이거는 아직 안 끝났어요. 이때 한번 터졌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된 유동성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오늘도 나오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끝나고 난 이게 계속 지속될 거냐? 저는 이 뒤에 다시 한번 아까 말했던 전체적인 유동성이 풀리면서 밸류가 싸졌는 상품에서 돌아서는 이런 상황도 이제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이게 내년 상반기가 아닐까. 자, 그리고 올해를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거는 조방원 전인데 혹시 지금 여기 밸류에이션은 좀 어떻고 내년에도 이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게 보시는 섹터는 어디가 되실까요? 방사는 잘 모르겠어요. 독일의 라일메탈이라고 있는데 거의 고점에서 30%가 부러지더라고요. 뭐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뭔가 방사는 좀 뭔가 큰 이벤트들이 마무리되는 건가. 물론 다들 뭐 세계가 전쟁이 계속 나지 않겠냐 이런 말 하지만 뭔가 그거를 많이 반영해 온 것 같고 조선은 좋게 보고 있는데 약간 이제 숫자를 좀 더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숫자의 확인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전 좋게는 보고 있어요. 지금 원전은 이제 수출 사이클이 내년에 어떻게 나오냐 관건인데 원전보다는 전력 인프라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국내적으로는 제일 좋게 보는 건 한전을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결국 현대건설, 두산이 에너빌리티 이거 둘 다 좋아하지만 이쪽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아직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소위 원전이고 모든 이러한 스토리들의 핵심은 전력이라는 게 들어가는 건데 결국 한국도 그러한 인프라가
투자되려면 전력에 대한 어떤 투자가 선행돼야 돼요. 그 뒤에 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오히려 더 세밀하게 보시는 게 맞다. 원전, 딱 테마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전력 인프라로 더 좁히시는 게 더 편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전력이라고 했을 때는 뭐 대표적인 기업 중에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뭐 복잡하면 다 섞여 있는 게 HD 현대라는 회사도 있죠. 지주사로. 네. 뭐 이런 것들도 편하게 뭐 섞여 있으니까 볼 수도 있고, 뭐 네. 변압기 쪽에서는 뭐 어떤 전기 회사들도 있고, 근데 그 아주 큰 회사는 아니어서 제가 그거는 종목이 삼성전자 같은 게 아니니까 언급하기 네. 그렇지만 그런 회사들이 의외로 뭘 보시면 숫자를 좀 보시고 최근에 주가 조정을 보면서 그 내년도의 어떤 가이던스 부분들을 좀 착용하시면 좋은 회사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리츠 ETF로도 자금 몰리고 있다고 하던데 시세 차익보다 안정적인 배당 노리는 방어적 투자는 현 시점에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리츠는 별로 선호 안 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리츠는 제가 투자를 잘 안 해봐서 잘 이해 못하는 거여서 국내 리츠는 별로 선호 안 하고요. 좋은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자산들로 리츠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리츠 투자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남은 12월이랑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걸로 내년에 어떤 섹터를 투자해야 되는 거죠? 오늘 좋게 말씀해 주신 거는 좀 제가 들어보니까 AI 반도체라든가 금융지주라든가 일부 지주 회사 정도,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전력기기 관련된 곳에 있어서 몇 개 정도, 그리고 뭐 원전은 조방 원전에서는 방사는 좀 지금 좋게 보기는 힘들다고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제가 뭐 많은 대로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내년에 또 기대되는 거요. 뭐 이거저거 꽤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부진하지만 다 알다시피 BTS가 완전체 활동을 시작하면 엔터에서 하이브 같은 회사들이 정말 숫자를 보여줄까? 이런 것도 매우 관심이 가고, 오늘 이제 이사회가 결과가 나오겠지만 뭐 네이버 두나우 합병 얘기가 나왔는데 사람들은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과의 합병 아니냐, 네이버는 별거 아니지 않냐. 근데 그것도 웃긴 얘기 같아요. 네이버 생태계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네이버 같은 회사도 좋아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따져보면 뭐 그런 것만 있을 거예요. 라면 회사들도 여전히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느 섹터가 좋아진다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확실하게 아까 계속 오늘 뭐 동일한 말씀드려주면 그런데 결국 이쪽에 관련된 거가 내년도 포트폴리오 짤 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을 인식의 용이성이 낮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꽤 있죠. 심지어 질문지에 있던데 2차전지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2차전지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재료업체를 볼까요? 뭘 할까요? 원재료를. 최근에 리튬가가 보면서 막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비즈니스를 보면 뭔가 예를 들어서 HDI 같은 회사들의 ESS 관련해서 변화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를 볼 때 지금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 단순하게들 그냥 무슨 테마주 다루듯이 기업을 바라보니까 자꾸 어떤 큰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내년을 바라봤을 때 이익도 사업의 경제성 그림자에 불과하고 주가는 이익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면 본체의 얼굴을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얼굴을 마주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어쩌면 조정장을 버텨갈 수 있죠. 아직 조정장이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2차전지에서 개인 투자자들 사랑을 받았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또 다시 큰 폭으로 좀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펀더멘털 이슈가 없다가지고 지금 그러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되는 시점인가요? 그렇게 선언 안 해요. 저는 안 하지만 그래도 뭐 삼성 SDI라던가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LNF 뭐 이런 회사들은 그래도 뭔가 비즈니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정도는 좀 그래도 가끔 와치리스트에 놓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오늘 굉장히 강조하셨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여쭤보면 AI 버블 논란도 있고요. 지금 굉장히 고환율이죠. 1460원, 70원.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한데 지금은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할 때가 아니라 베팅해야 될 때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뭐 제가 다른 곳에서는 주식이 어떤 일시적 고점에 팔고 일시적 저점에 팔아서 마치 이게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건 고점과 저점을 맞출 때 가능한 얘기고 저는 지금 여전히 주식을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저와 함께 고민을 해오신 분이라면 그래도 일찍 주식을 사서 많이 들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현금 비중을 그래도 한 10에서 20% 갖고 있던 돈이 있었다면 마저 사야 되는 구간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굳이 뒷걸음질 시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내가 뭐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이게 불가능하다 이해해 주셔서 뭐 그 부분 다 공감 가실 텐데 그런데 불구하고 대표님도 뭐 많은 투자 어쨌든 결국은 주식은 사고 팔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그래도 사고 팔아야 하는지 그 기준점은 뭘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뭔가 더 열광적인 상황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의심이 많은 상황이라면 80기는 아니라 보고 있고요. 저는 더 열광하는 적인 상황이 올 거로 봅니다. 내년 중에. 뭐 솔직히 뭐 알 수는 없지만 사석에서 만약 우리가 맥주 한잔 먹는 자리였다면 가끔 이런 걸 진지하게 물어본 친구가 있어. 그때 했단 말인데 버블은 지나봐야 안다고 했지만 하나 알 수 있는 증은 뭐냐면 항상 뭐가 먼저 부러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94년에 증권업계에 들어와서 IMF도 보고 다 보셨네요. 다 봤죠. 공통적인 건 뭐가 망해야 시작됩니다. IT 버블도 망한 게 나왔고 코로나 때는 사람이 죽었고 금융위기가 가장 좀 기억에 선명한데 하나둘씩 망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지금 아까 뭐가 망한 게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은 당장은 없죠. 아마 이 비용을 쓴 걸 갖고 분명히 이번에 제기됐던 위험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위험이 안 되지만 결국 이게 비즈니스가 잘 작동이 되지 않아서 현금을 못 만들어내는 상황이 오면 그 기업들이 위험해지겠죠. 그 순간이 온다면 확실히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국면에서도 주식은 항상 간헐적으로 10%, 15% 조정이 온다는 거죠. 그 조정은 되도록이면 조정기에 견딜 수 있는 기업 포트폴리오 조정하면서 잘 견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기간 다 팔고 다 사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고점 저점이라는 게 정말 다 팔고 도망가야 될 시기에 대한 고민이 제일 먼저 돼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 아니라는 말이고 다만 저는 얼마 전에 갑자기 1.4배가 4,200이었는데 확실히 거기 오니까 좀 막히는 느낌.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 거의 70%가 올라왔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주식을 좀 줄일 수 있겠구나. 그럴 때 내가 현금을 한 15에서 20% 만들었다가 또 이번에 조정받을 때 좀 더 다시 조정하고 이런 매매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딱 부러지게 이때가 고점이고 저점을 알 수 없는데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결국 이게 큰 고점이 온 거냐. 그게 제일 판단이 중요한데 그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그래도 한 달간 드려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을 미국 주식보다 더 지금은 좋게 보시는데 어쨌든 한국의 반도체도 좋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AI 시대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가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 관련 주식을 사는 걸 추천하시는 이유는 저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스타일인데 해외 주식은 그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어떤 기업을 가져가려면 제가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어야지만 이 흔들림에 버틸 수가 있는데 그런 시각에서 저는 한국 주식을 선호합니다. 근데 한국 주식의 뭐 반도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미국의 빅테크 한 7개 종목이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이제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실적 시즌만 이렇게 바라보지만 생각보다 다양하죠. 뭐 예를 들어서 IT 같은 경우에는 IT 쪽에 일하는 친구랑 주기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를 계속 체크를 하는 나름대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증권사에 계셨으니까. 아니, 증권사에 있어서가 아니라 촉수를 여러 군데 접어놓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죠.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이건 정말 이제 어깨 떠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많은 분들이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뭐 한 2%만 갖고 있어도 기관들이 왜 유리했던 거냐면 알아서 기업돼서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회계 같은 거 다 알려줘요. 이번에 우리가 이번 달에는 얼마 정도 번 것 같다. 이걸 갖다가 뭐 얼마 벌었습니다 얘기하면 문제가 됐지만 만약 우리가 탐방을 가서 이번 달 어땠어요? 아니, 좋아? 이렇게 하면 좋은 거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시장에 어떻게 실적 나올 때만 그걸 보면서 할 수 있다 믿으세요? 이건 정말 제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 김 작가님과는 이제 알고 지낸 지 꽤 됐으니까 하는 말인데 정말 시장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매일 실적 시즌에 듣고서 컨퍼런스 콜만 들으면 모든 게 다 해석될 수 있을까요? 그럼 미국 주식과 똑같겠죠. 그 정도 정보력 갖고는 어떤 기업을 들고 갈 만한 자신감이 안 생기죠. 뭐 저랑 인연이 맺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두에빌 그때 막 흥분해가지고 초기에 두산일빌 또 올해 좀 저점일 때 당연히 두에빌 관련된 여러 사람들도 만나보고 물어보고 그 사람들 주식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해야 그 주식을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차원에서 미국 주식은 그럴 네트워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접근성이 떨어지긴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자, 올해 마지막 이제 대표님과는 2025년의 마지막 방송인데 이제 내년에 뵐 텐데 올해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투자 덕담이나 뭐 투자존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하여튼 김 작가 TV는 가끔 오지만 워낙 제가 김 작가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도 편한 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쩌면 제 여러 말이 거슬리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결국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시각에서 제 관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결국 금융이 실물을 지배하는 시대에 결국 자본이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을 잘하는 자본에 투자해야죠. 그게 핵심입니다. 일을 잘못하는 자본에 많은 분들이 돈을 넣기 때문에 힘들 거 아니라 내년에는 그래서 그러한 소위 돈이 일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여는데 우리 김 작가님과 함께 저도 같이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을 잘하는 기업에 내 돈을 일하게 하자. 오늘 만나면 선생님이 윤지호 경제평론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